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소설 50선 도스토예프스키 원작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 4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그때 24살이던 난 고독했고 독서로 시간을 보냈다. 고독을 참을 수 없었던 어느 목요일, 그 부인 시모노프를 방문해서 즈베르코프의 송별회에 끼겠다고 한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도착한 후 시간이 변경된 걸 알고 심한 모욕감을 느끼지만 그부들은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식탁은 둥글었다. 내 왼편으로는 뚜루드리보프가, 오른쪽엔 시모노프가 앉았다. 내 맞은편에는 찌베르코프가, 페르피츠키는 찌베르코프와 뚜루드리보프 사이에 앉았다. 찌베르코프는 계속 내게 관심을 보였다. 그래, 넌 어떻게 지내냐? 내가 자기한테 병을 던지게 만들려고 하거나 다른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관청에서 근무한다면서? 수입은 좋으냐? 말해봐. 왜 그 일을 그만두게 됐지? 그만둔 건 내가 그 일을 그만두고 싶었기 때문이야. 왜? 나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3배나 말을 느리게 했다. 페르피츠키는 킬킬거리고 웃었다. 시모노프는 나를 빈정대듯이 쳐다보았다. 즈베르코프는 움찔했다. 좋아.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어떻게 살고 있냐니 무슨 말이야? 내 뜻은 너의 월급 말이야. 왜 나를 신문하는 거지? 신문이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얼마나 버는지 그에게 말했다. 나는 심하게 얼굴을 붉혔다. 아주 보잘것없군. 네, 나리. 카페에서 식사를 해서는 안 되죠. 페르피치킨이 오만하게 덧붙였다. 즈베르코프가 이젠 아기에 차서 또 어떤 교만한 동정심으로 나와 내 옷을 훑어보면서 덧붙였다. 넌 아주 말라깽이가 됐구나. 얼마나 변한 거니? 아이, 그만 좀 놀려라. 존경하는 나리, 내가 당황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난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카페에서 내 돈으로, 다른 사람 게 아니라고. 그것에 주의하게 바란다, 무슈 페르피츠키. 뭐? 여기서 자기 돈으로 식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야? 신경 쓰지 마. 난 우리가 좀 더 지적인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너 지금 네 지식을 자랑할 참이냐? 걱정하지 마. 내 지식은 이곳에선 아무런 쓸모가 없을 테니까. 너 왜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거냐? 존경하는 선생. 간청에서 머리가 돈 거지, 응? 그렇지? 충분해. 신사분들, 충분해. 즈베르코프가 결정적으로 소리쳤다. 그 대신 내가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던 얘기나 한번 들어봐. 그래서 어떻게 즈베르코프가 결혼할 뻔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상스러운 장광설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결혼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대신 장군들, 대령들, 그리고 시정보들까지 끊임없이 등장했다.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페르피츠키는 심지어 끽끽거렸다. 어찌나 웃었던지.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 이 돌대가리들은 나를 식사에 초대함으로써 내게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바로 이 순간 난 식탁에서 일어나야 돼. 모자를 집어들곤 말없이 떠나야 한다. 경멸하기 때문에. 악당들.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건 확실히 칠루블이 아니야. 난 이 순간에 떠날 거야. 나는 남았다. 절망 속에서 몇 잔의 라피트와 쉐리를 들이켰다. 마시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곧 취했고 취기가 오름에 따라 내 분노도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완전히 잊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소란스러웠고 명랑했고 행복했다. 지베르코프는 아직도 말하고 있었다. 나는 불쑥 그의 말을 방해했다. 그런데 농로 3천을 소유한 그 꼴라는 널 전송하기 위해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야, 너 이런 시간인데 벌써 취했어? 내 쪽으로 시선을 보내며 뜨르드르고프가 말했다. 지베르코프는 작은 벌레라도 되는 듯 말없이 나를 훑어보았다.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뜨르드르보프가 자기 잔을 쳐들었고 나를 제외한 모두들 그를 따랐다. 자, 편안한 여행길과 건강을 기원하며 이야기 지나간 좋은 날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지만 가득 찬 내 잔은 손도 안 댄 채 놓여 있었다. 참을성을 잃고 위협적으로 몸을 돌리며 뜨르드르보프가 으르렁거렸다. 넌 안 마실 거야? 난 인사말을 따로 하려고. 그 후에 마실 거야. 뚜루도르 버프씨. 난 열병에 걸린 듯 잔을 들었다.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정확히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자, 조용히. 여기 정말 지적인 말씀을 하려는 모양인데. 지베르코프 중에 난 그런 문구들과 미사여구를 남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단한 허리들을 증오한다는 것을 네가 알아줬으면 한다. 이것이 내 첫 번째 요지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있을 거야.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이 미친놈? 두 번째 요지는 난 음란한 얘기나 그런 말을 하는 놈들을 증오해. 세 번째 요지는 내가 진실, 성실 그리고 정직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난 생각하길 좋아한다, 무슈 지베르코프. 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진정한 친교를 좋아한다. 나 또한 너의 건강을 위해 마실 거야, 무슈 지베르코프. 카프까지의 아가씨들을 유혹해라. 조국의 적들을 쏴버려. 그리고 너를 위해, 무슈 지베르코프. 대단히 고맙다. 지베르코프는 의자에 일어나 내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심하게 모욕을 느꼈는지 안색이 창백했다. 식탁을 주먹으로 치며 뜨르드르보프가 으르렁거렸다. 이러먹을.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은 면상에 주먹질을 해야 되는 거야. 쫓아내야 돼. 모두의 분노를 저지하며 지베르코프가 엄숙하게 외쳤다. 한마디도 하지 마. 너희 모두에게 고마워. 난 그의 말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에게 보여줄 수 있어. 뜨르드르보프가 혐오스럽다는 듯 내뱉었다. 그는 혼자 남아있어야 해. 이미 잔뜩 취했다니까. 난 그를 우리 사이에 끼어들게 한 데 대해서 결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 지금이 이들에게 병을 집어던질 절호의 순간이다. 시모노프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나는 병을 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가득 잔을 채웠다. 난 일부러 여기 앉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표시로서 끝까지 마실 거야. 나는 앉아서 마실 거다. 왜냐하면 이곳은 술집이고 나는 들어오기 위해 돈을 냈기 때문이지. 나는 앉아서 마실 거야.
왜냐면 너희들이 날 무용지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 난 노래를 부를 거야. 왜냐면 그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공작 부인이 우아한 미소를 짓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 자네 사랑에 빠진 거지? 그렇지?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가장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그들 스스로 내게 먼저 말을 걸어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제기랄, 그들은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 순간 얼마나 그들과 화해하고 싶었던가. 시계가 8시를 쳤다. 그리고 마침내 9시를 쳤다. 지베르코프는 자신이 가지고 온 술 3병을 내놓았다. 물론 그는 나에게 함께하자고 권유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존경하는 듯 지베르코프의 이야기를 들었다. 경기병 보드 하리제프스키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하룻밤 사이에 행색까지 완전히 달라졌어. 한몫 단단히 잡더니 사람이 싹 달라졌다니까. 행운하구만. 그래, 그런 거야. 나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고 식탁에서 난로까지, 난로에서 식탁까지를 왕복해 걸었다. 일부러 장화 뒤꿈치를 바닥에 3개 부딪혀 쿵쿵 소리를 내며 걸었다.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였다. 그들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8시에서 11시까지 끊임없이 같은 곳을 왕복했다. 머리가 핑핑 돌았다. 나는 아직 이 순간들을 내 전생에 있어 가장 추악하고 가장 우스꽝스럽고 가장 무서운 순간으로 구역질과 치욕감을 느끼며 기억할 것이다. 셰익스피어를 읽었는데 그 문장이 어찌나 수려하든지 아주 큰 감명을 받았다니까. 너희들 아직 셰익스피어를 읽지 않았다면 꼭 한번. 지베르코프가 셰익스피어에 관해 말하고 있을 때 나는 갑자기 조소의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너무나 정교하고 혐오스럽게 킬킬거렸기 때문에 그들은 곧 대화를 중단하고 2분 동안이나 심각하게 웃지도 않고 말없이 내가 벽을 따라 식탁에서 난로까지 걸으며 그들에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나를 무시하고 말았다. 나는 갑자기 지베르코프에게 몸을 돌렸다. 난 매우 지쳐 있었고 녹초가 돼 있었기 때문에 왕복 운동을 끝내기 위해 목을 잘라야 하더라도 그럴 준비가 돼 있었다. 땀에 흠뻑 젖은 내 머리카락들은 말라서 이마와 관자놀이에 늘어붙어 있었다. 시계가 11시를 쳤다. 신사분들, 이제 모두들 그리로 갑시다. 물론이지. 지베르코프, 날 용서해 주길 바란다. 너도 페르페치킨, 너희 모두. 나는 너희 모두를 모욕했어. 아, 결투는 네 특기가 아니구나. 아니야. 난 결투를 두려워하지 않아, 페르페치킨. 난 우리가 화해한 후에도 너와 내일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네가 먼저 나를 쏘겠지. 그러면 나는 허공에다 쏠 거야. 넌 자도치 빠져 있는 거야. 우리 여기서 끝내자. 좋아. 원하는 게 뭐야? 난 너희들의 우정을 바라는 거야, 지베르코프. 난 널 모욕했어. 그러나 네가 모욕했다고. 나를. 이건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존경하는 선생.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모욕할 수 없어. 알아?
네 얘기는 충분히 들었다. 꺼져. 드르드르보프가 덧붙였다. 지베르코프가 외쳤다. 그만 가자고. 올림피아는 내 거야. 신사분. 약속이야. 나 다툴 필요 없어. 나는 완전히 부끄러워져서 그곳에 서 있었다. 패거리들은 왁자지껄 방을 떠났다. 드리드르보프는 어떤 바보 같은 노래를 불러대기 시작했다. 시모노프는 종업원에게 팁을 주기 위해 뒤에 잠깐 남았다. 감사합니다, 나리. 수고 많았네. 시모노프, 내게 6루블을 줘. 뭐? 아니, 너도 그곳에 우리와 함께 가겠다는 거야? 그래, 나는 한 푼도 없어. 시모노프, 난 네가 돈을 갖고 있는 걸 봤단 말이야. 왜 거절하는 거지? 내가 빈털터리라도 된단 말이냐? 내게 거절하는 걸 조심해야 돼. 만일 내가 왜 너에게 부탁하는지 알고 있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어. 나의 모든 미래가, 나의 모든 계획이. 자, 여기. 네가 그토록 자존심이 없다면 받아라. 그는 매정하게 말하고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달려갔다. 나는 잠깐 동안 혼자 남아 있었다. 혼란, 바닥 위에 부서진 술잔들, 엎질러진 포도주, 머릿속에 취기와 혼돈,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고통,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으며 내 눈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던 종업원. 그곳으로 하고 나는 외쳤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도스토예프스키 원작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 2부를 들으셨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푸는 열쇠가 이 소설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하 생활자의 수기가 그처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서울대 노원어문학과 이현우 선생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1864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본래 그 전에 발표된 체르니셰프스키의 장편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학적 논박으로서 쓰여진 작품입니다. 1860년대 러시아 최대 비평가이자 급진적인 지식인이었던 체르니셰프스키는 무엇을 할 것인가란 소설에서 합리적 이기주의라는 걸 내세우면서 각자의 이기적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소위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소설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유토피아적 이념과 행복에 대한 공상이 복잡한 인간성에 대한 단순화이며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욕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가 내세운 인간형은 지하생활자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복잡한, 또 복잡하게 꼬인 인간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청년 시절 자신의 형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수수께끼이며 자신은 그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지하생활자야말로 그러한 수수께끼로서의 인간이 구체화된 인물이며 모든 정치적, 문학적 프로파간다, 즉 선전선동에 대해 딴지를 거는 인물입니다. 이 작품을 이후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작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작가의 인간관 자체가 이외의 작품들에서 줄곧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하생활자는 작가의 이상형은 아닙니다. 작가는 이후에 백치라는 작품에서 시도해보게 되지만 그리스도적인 인간형을 이상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이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한 단계로서 일종의 반주인공으로서 지하생활자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도스토예프스키 원작의 지하생활자의 수기 2부를 마칩니다.